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러시아 예술을 싫어하고 꺼리게 됐다. 그게 슬프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언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은 어느새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비무장화, 비나치화를 하는 것이 침공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불안감에 있습니다. 그럼 나토는 무엇일까요? 나토는 1949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입니다. 나토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합의했죠. 애초에 나토의 출범 목적은 러시아의 유럽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계가 많이 살고 있는 만큼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2019년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 개정엔 나토 가입을 추구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도 러시아에 부속되기보다 나토에 가입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상황을 러시아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 후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나토는 동유럽 국가 대부분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미국은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요. 이 상황에서 접경국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은 러시아 입장에서 최악의 안보 위협으로 보였겠죠. 푸틴이 미국에 제시한 문서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나토 확장 중단, 러시아 국경 지역의 공격무기 배치 중단, 유럽 내 병력을 나토가 동진하기 전인 1997년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30년 전으로 되돌릴 이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 리 없죠. 전쟁을 하고 있는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지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결국 미국입니다. 그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말 젤렌스키가 서방 국가들에게 탱크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미국과 독일은 자국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F-16 전투기 등이 필요하다며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죠. 한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가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서방국의 무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게 많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막대한 물자와 자금이 우크라이나에 쏟아졌습니다. 이런 물자들을 관리하는 관료들이 중간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긴다는 비난이 있었죠. 전쟁의 상황에서도 중간에서 헤쳐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크라도 이를 의식한 듯 인사개편을 강행했고 미국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서방 국가의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선 이와 같은 액션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와중에 젤렌스키의 입이라고 불렸던 보좌관 올렉시 아레스토비치가 자진사퇴했는데요. 아레스토비치는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한 아파트를 직격해 4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아닌 우크라이나군이 격추한 러시아 미사일의 잔해가 아파트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반발을 산 이 발언으로 인해 아레스토비치는 그로부터 3일 뒤 사퇴했습니다. 아레스토비치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사실을 말하겠다며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지난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2%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당초 예상보단 선전했는데요. 러시아산 에너지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했기 때문이죠. 이 나라들에서 러시아는 역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제재를 걸기 위해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여 러시아산 원유를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사면 안 된다는 상한선을 뒀는데 기존 가격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가 애초에 러시아는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는 원유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적대적인 발트 3국은 가격을 50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지 못하는 국가들은 미국을 통해서 에너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높은 가격의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선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하지 말아야 하는데 중국과 인도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니 소용없는 일인 거죠. 미국은 에너지를 비싸게 팔면서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유럽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 영향은 미국에게까지 끼칠 테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일 겁니다.
젤렌스키는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몸을 피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리더십을 가진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전쟁에 휘말리게 한 국제사회의 무지한 무능한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죠. 하지만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 젤렌스키의 리더십이 더 환영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61조 원, 3조 원을 지원받았고 세계 각지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당초 러시아에게 쉽게 점령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러시아는 국제적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것이죠. 하지만 이 여론 역시 젤렌스키만의 능력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발발에 책임이 있는 서구 국가들이 책임을 은폐하려는 듯 젤렌스키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죠. 푸틴이라는 독재자의 잘못된 판단도 문제지만 무조건 러시아를 밀어붙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서구 국가들의 안일함도 문제입니다. 이번 전쟁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미국은 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약화시켜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의 고립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안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등의 지역과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의 반환까지 요구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협상은 제로에 가까운 상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결국 각국의 이익과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힘겨루기에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희생되는 건 민간인과 일반 병사들입니다. 많은 군인이 죽었고 민간인들은 사살당했습니다. 4월 초 러시아군이 퇴각한 키이우 북부 도시에선 수많은 민간인들의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총상을 입은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고문이나 성폭행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마리우폴에선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들이 대피했던 극장이 무참히 폭격당했습니다. 당시 극장 마당에는 어린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도 폭격하지 말아달란 표식을 해둔 상태였지만 러시아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지난 2월 2일에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자국으로 데려가 아동 포르노물 제작자에게 팔아넘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인권위원이 고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13,000여 명의 미성년자를 러시아로 데려갔고 이 중 122명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어린이를 타깃으로 잡은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은 러시아 문화도 증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예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문화부 장관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가 차이콥스키를 포함한 러시아 음악 공연과 전시회를 보이콧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그럼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전쟁이 더 지속될 수 있을지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의 희생보다 전쟁을 오래 끌어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해 터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타결될 듯 보였으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늘리면서 협상이 깨진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패배하더라도 미국의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러시아는 최악의 경우 나라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1979년 미국은 소련을 아프가니스탄 함정에 끌어들여 10년간이나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게 했고 이것이 소련의 붕괴를 촉진시켰습니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 최적의 기회를 서방 국가들이 그냥 놓아줄 리가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서방 국가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과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가장 적절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Fingers down my side, girl, you look mighty fine. Won't you